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지난해 말이었죠. 전시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관봉권 띠지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좀 담겨 있는데 이걸 분실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수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코드, 실제적으로 언제 이걸 묶었는지의 시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담당했던 거고 어떤 기계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건진법사 집에서 1억 이상 돈 중에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관봉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숨긴 거 아닌가, 일부러 그걸 확보해서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그리고 또 불기소 처분했다든지 하는 그동안의 부실 수사의 반증으로 반드시 여권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남부지검 검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사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1억 6,500 정도 현금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관봉권이고, 그래서 관련된 띠지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거는 초등 수사, 기초 수사에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또 뭐 김건희 여사하고 대부분에 또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관봉권의 어떤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어떤 루트로서 이제 건진법사가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곧 또 김건희 여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어떤 추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감찰까지 대검의 감찰까지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감찰에서 뭐 그건 이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에 대한 해체를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잃어버린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할 텐데, 그걸 그냥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엇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측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분실된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이 이제 뭐 이 돈의 규모에 따라서 그 건진법사한테만 그런 것이 흘러간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가령 우리가 이제 뭐 귀걸이며 브로치 부분도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님 이렇게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관된 주변 인물 집에서 발견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형태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녹취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그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지금 특검은 발견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해체를 하고 공수처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어떤 검찰 내지는 경찰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은, 옛날 속담에 그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다 불태우는 어떤, 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사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수사를 해서 또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수, 개인의 어떤 문제와 조직 자체를 지금 현재 검찰청을 없애는 이런 검찰 개혁하고는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그때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오히려 역으로 만약 그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더라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구하는 효과, 또 윤석열 정부를 구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검사화됐고 사실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지 않았다, 종속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엄연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는 그 지휘하에서의 검찰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 검찰이 움직이는 방향이 매우 민주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오히려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의 정말 측근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랬으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혹은 형벌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빨리 감면받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으로 그것을 충성이랍시고 정말 띠지도 감추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기소의 녹취록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받을 때도 제대로 검찰청으로 나오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오히려 무슨 검사들이 무슨 핸드폰 압수당한 채로 누가 수사를 받는지 모르는 형태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거 자체가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관봉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또 소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모든 정권들이 검찰,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항상 누가 더 많이 자제해 왔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거 상관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이 검찰의 독립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건강 문제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 내일은 아마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특검 조사에서 이 관봉권 띠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수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평 변호사가 오늘 김건희 씨 최근 접견한 내용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외부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공개하는 좀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걸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면회를 갔던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올리길 거의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방금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경이 절망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어떤 그런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옮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뭐 계속해서 뭐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대중들에게 국민들이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봉권 이야기를 좀 한마디만 더 하면 김정숙 여사 때의 감봉권과 지금 감봉권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의 감봉권은 본인이 감봉권을 가지고 옷을 이제 샀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수사를 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서 이제 비밀로 이제 보관이 됐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았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봉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진 법사 집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지금 현재 밝혀진 바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오히려 건진 법사가 누구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로비를 하려면은 건진 법사 측에서 뭐 김건희 여사 측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뭐 왜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히려 거꾸로 건진 법사 측에 그런 어떤 감봉권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감봉권, 즉 건진 법사의 어떤 감봉권과 김건희 여사를 지금 현재 연결시킨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억척이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관봉권의 출처가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띠지의 존재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띠지가 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심평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SNS에서 올렸던 글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하구나. 이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뒷부분에 보면 그때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죠. 아직까지 반성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말을 들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꼬꾸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어떤 거침없는 개인적인 어떤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예. 이 검사를 해왔던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법무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나선 거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짓말 본성,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공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는 저 여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들이 팽배화됐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단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고 오히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런 그 어려운 형국에 나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아직도 지금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을 끄집어내가면서. 실제로 전 세상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 즉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2시간짜리 했다는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모든 데 다 개입됐다는 것은 다 천하가 아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예. 돈 준 사람들이, 시계 준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는 이 판국에도 한동훈 타령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사실 그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덮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몸도 안 좋겠지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뭐 됐을까 이런 어떤 많은 또 후회도 이제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본인의 어떤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회되는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 내지는 원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잘 아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검찰에서부터 있던 그런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뭐 넥타이를 사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오랫동안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또 대표가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탄핵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일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과거 어떤 인연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행동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어떤 원인이 되었다 이랬던 생각 때문에 상당한 많은 어떤 아쉬움과 원망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관봉권 띠지 의혹도 좀 그렇고요. 전방위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방법 그리고 시기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조금 시각차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그러니까 뭐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정말 신중하고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신중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의 검찰 개혁의 특히나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는 정청래 대표의 말을 나름의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이 한 얘기와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심의 향배에 굉장히 많이 귀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주주 관련된 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기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금 서로 보는 지점들이 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혼란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지체가 있었고요. 공수처가 할 것이냐, 경찰에서 중수본이 할 것이냐, 검사들이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컷 검수완박을 다 했습니다만 마지막 등 하나의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정광 스카처럼 해치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완벽한 어떤 개혁안, 그리고 실제로 정부 조직법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당정 간의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검찰 개혁을 어쨌든 이 정부 내에 완수하겠다, 최단 시간 내에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견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진석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끝나겠다.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퉁 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시각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인수 총리 시각은 완전히 지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시기의 어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 체계는 국가의 어떤 100년 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 주도했던 사법 여러 가지 변천사를 보면 1단계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검수완박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21대 때 계속해서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그게 잘 됐느냐.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로 예를 들면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수사 종결되는 시간이 그 이전에 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25% 30%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취임 이후로 제가 보니까 형사 어떤 재판이라든지 민사 재판이라든지 평균적으로 한 55%에서 60%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피해가 지금 국민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 그대로 된다면 지금 공소청과 그다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러면 공소청에 가면은 검사로서 지위는 되지만 중수청으로 가면은 검사로서의 지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면은 공소청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인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시간을 둬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당정 간의 이견이 단순한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당정 간의 엇박자 얘기가 지금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특히 이제 손원석 그 대표와의 악수 논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에 힘을 주어서 협치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국회 안에서 실현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저와 같은 빡빡한 입장, 대립적 입장이 적절한가에 대한 민주당 고문들의 소위 그런 그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아마 그것은 올 지금 22일 날 있을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에 조금 그와 같은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검찰 개혁 단순히 속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살펴야 될 게 민주당이 이게 잘못하면 위헌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자체나 검찰 자체가 헌법적 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통째로 드러내겠다라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한 도발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위헌 심판 갔을 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좀 유연함에 대한 권고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호응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우표가 사전 예약 물량이 조기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우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재밌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아마 이제 뭐 이것은 요즘에 또 NFT나 밈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포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은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을 소탈한 모습, 또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새로운 계획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대신에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같은 걸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우표를 발행을 하는 거는 뭐 매 정부마다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런 어떤 우표를 이제 수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결국은 시기별로 특정한 어떤 중요한 이벤트,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또 어떤 올림픽의 어떤 메달이라든지 그런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길게 뭐 줄 섰던 그런 어떤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우표 발행은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봤는데, 첫 번째는 보통 좀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코믹한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는 좀 독특하다, 아주 새로운 시도다, 젊은 감성을 어떤 건드린 그런 시도다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저기 나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박찬대 의원이 흘러벌떡 쫓아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역시 박찬대 의원을 참 좋아하긴 좋아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지난번 당 대표 때 결국은 명심은 박찬대, 결국은 의심은 정청래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의심이 이기는 어떤 그런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 지원하기보다는 반드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송원석 지금 이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하고 악수도 하고 있지 않는다, 뭐 그런 등등의 액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51%로 떨어졌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보가 상당히 좀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우표에 왜 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관련한 여야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들에 희생되신 동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접견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정치검찰들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사면해주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용을 다시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그 권력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1심 때도 그랬고요. 2심 때도 그랬고 지금 대법원 심리 도중에 재차 지금 보석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매우 드물죠. 2024년 5월에 보석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항소심에서 실제로 실형을 맞으면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법 상고 논의를 하면서 다시 풀려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러한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용 부원장을 저렇게 마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구속돼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려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했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건은 오히려 보도가 되지 않도록 포커싱을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당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감으로 인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그럼 뭐 김용도 풀어주고 그러면 이화영도 풀어주고 다 예. 풀어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의원을 풀어줄 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 이화영 뭐 등등을 풀어주기 위한 어쩌는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결국 냉정하게 저는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민주당 당시 당내 경선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5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법원에서는 잘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관계만 보기 때문에 빨리 상고심에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지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지금 보석으로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있던 관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방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법치주의 입장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우려스러울 상황에서 나오는 김용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결국은 권력이 있으면 풀려나오고 돈이 없으면 결국은 감옥에 간다 이런 어떤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런 모든 어떤 비판과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이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판도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처음에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전직 또 대통령 후보였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장동영 후보가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 당원 당규에서는 1차 투표에서 50% 과반수가 한 사람이 안 되면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22일 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26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모든 과정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될 때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후보들 안철수, 조경태 지지하시는 분들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외부 변수 즉 3대 특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당사의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 앞에서 지금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투표에 많은 지금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상 굉장히 지금 혼전 상황이고 22일 날은 과반 투표는 일단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신 장동혁 후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에 재보궐선거 공천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를 선택하신 이유로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에 찬성했거나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긴 분들이나
당에 해당 행위를 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은 당원들께 사죄하고 자숙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들었던 장동혁 후보의 발언은 지금 자막에 어제로 나가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점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이 지금 사실 장동혁 후보의 지금 색깔은 굉장히 좀 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당원들 혹은 친길 당원들에게 좀 구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선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이러한 행보가 지금 당대표 경선을 위한 행보고 만약에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장동혁 후보가 그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보다 김문수 후보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유연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바지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장동혁, 김문수 중에 누가 TK에 가깝느냐라는 것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장동혁 후보가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22일 날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TK의 어떤 그 말하자면 지분 또 어떤 당원들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김문수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장동혁 후보가 뭐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런 그 아주 까랑까랑한 어떤 공격적인 스피치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그 합동연설회 때 그 스피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전한길 씨의 행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하고 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전한길 씨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전한길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역사 강사이기 전에 또 과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탄핵 전국에서 굉장히 이제 빅스피커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파 보수 진영에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는 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사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강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좌파 진영 특히 이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어떤 문제점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크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 전체 국민의힘에게는 좀 저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마치 지금 전한길 강사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뭐 친길개니 반길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 힘을 너무 좀 희화화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는 뭐 지속적으로 뭐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때로는 좀 채찍질을 좀 때로는 많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틀 후에 있을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